미국은 아시아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일관된 행보입니다. 당초 미사일 배치 후보 지역으로 한국, 일본, 호주, 괌 등의 다양한 후보 지역이 제시가 되었고, 현재 미사일 배치 지역은 일본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일 경우에 중국은 당연히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과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때문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고생을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바로 중국이죠. 미국이 작년에 1987년 러시아와 체결했었던 중거리핵 전력 조약 INF를 파기한 것도 표면적인 이유로는 러시아가 해당 협정을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강력한 중거리 미사일 전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NF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를 끝마치고자 협의한 사안 중의 하나인데, 당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 등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INF 조약에 묶여서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시켜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INF 조약 탈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 연구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임이 명확한 것이죠. 경제, 기술, 군사, 안보,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강한 위협이 되기에 최근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미 정부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작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동맹 국가들 중 일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당초 유력했던 후보 지역은 두 군데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류큐섬, 그리고 서태평양의 팔라우 제도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동아시아 안보 유지를 위해서 군도 방어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서 오키나와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미사일 방어선을 구축하자는 것이 군도 방어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입지를 가진 지역이 류큐섬과 팔라우 제도입니다. 이 팔라우 제도는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허용하는 자유연합 협정을 맺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에 미 육군이 40여 년 만에 팔라우 제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미국과 군사 협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류큐 제도 역시 미국의 동맹국가인 일본의 영토라는 점, 그리고 활을 그리는 형태로 호를 그리면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입지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할 만한 장소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사 안보적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행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미사일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돌연 아베 총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즐거운 라디오에서 이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적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나 중국 등의 적 국가가 핵이나 각종 무기 등을 탑재한 미사일 등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평화헌법 제9조의 조항에 따라서 전수방위,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이 행사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 원칙을 일부 깨트리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그간 이지스 어슈어라고 불리는 방어 체계를 추진해 오고 있었어요. 2천억 이상이 투자된 해당 사업을 돌연 중단시켰습니다. 이지스 어슈어는 지상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데요. 3년 전에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극에 달했을 때 일본 정부가 해당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지스 어슈어의 도입을 추진했었고,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었죠.
이 주변 국가들에서 일본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인 만큼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고,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이 안보 목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고노 방위상은 최근 중국 주변의 정세를 감안해 이지스함을 미사일의 방어에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은 아닐 것 같다면서 돌연 입장을 표출하였고, 중장기적인 안보 전략을 재검토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2013년, 18년에도 이미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자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지만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여론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고, 결국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이 본인의 마지막 남은 수건이라고 밝히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야욕을 불태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총리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평화헌법 개정은커녕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 미숙, 각종 비리 등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도쿄올림픽 개최마저 1년 연기가 되었고, 그것마저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결국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몰렸고 개헌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현재의 헌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사실상 평화헌법 개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100에서 200km 밖에 되지 못해요. 굉장히 짧습니다. 공격 무기로서의 실효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일 경우에 아베 총리가 원하는 대로 중국과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새로운 국가안보관을 다시 짜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도 이 전반적인 현재 정세상 미국 정부와 미사일 배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 안보 부분에서의 역할 분배도 재조정이 되고 있겠죠. 미국은 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고 있어요. 류큐섬에 지속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근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언급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을 밝힌 이후에 이 외신들에서는 미국이 일본과 주일 미군 기지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마이니치 신문 역시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 보유도 협의가 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죠. 일본 역시 작년만 하더라도 이 중국과 중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관련 언급이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오히려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쌍수 들고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할 시에 보복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안보 위협이 중국 입장에서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미국은 중국을 대항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 EPN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죠. 삼성전자에 강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국에서의 위상보다 미국 등 세계에서의 위상이 더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기업인 만큼 미국은 삼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중국 기업 화웨이의 대항마로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삼성전자 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삼성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차후 중국을 대항하는 경제 블록에서 한국 이 기술 기업들의 힘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 재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도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로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지만, 점점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는 신냉전의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산 라인 전체를 한국에서 하이퐁시 북부로 옮겼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하이퐁시 당국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간 회의에서 LG가 도심 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등부, 까타이 경제특구와 짱두의 산업단지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LG는 2015년에 짱두의 산업단지에 15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다. 한국은 지난해 79억 2천만 달러로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이었다. 일본 파나소닉은 9월 초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냉장고, 대용량 세탁기를 만드는 생산 라인을 이전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은 핵심 계약업체인 폭스콘을 통해 베트남에서 에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 생산을 2분기에 400만 개로 확대했는데 이는 전체 에어팟 생산량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애플은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 베트남에서는 에어팟과 전선 케이블만 조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달 동안 애플은 링커딘에 베트남에 많은 일자리 결혼을 열거해왔으며 애플이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보도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대만 소유의 폭스콘은 최근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제조업 중심지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북방박장성에 3개의 공장이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초기적이고 효과적인 노력 덕분에 다국적 기업의 유망한 제조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9,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372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코비드-19 이하의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생산 체인 확대와 투자는 상반기 전자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컴퓨터, 전자제품, 부품의 수출은 2기간 동안 거의 193억 달러로 % 증가했고 휴대폰과 액세서리의 수출은 215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자산업은 하반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의 대응이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의 글로벌 매출과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 베트남은 2019년 대비 2020년 수출 목표를 455억 달러로 12.7% 단축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밝은 지역 중 하나이며 베트남 경제는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최근 UBS의 한 경제학자가 말했다. 에드워드 티더 아세안 경제학자는 CNBC 스쿼크박스 아시아의 6월 한 달 동안 소매 판매, 수입 산업 생산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지역 내 대부분의 경제에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낮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측면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망이 매우 밝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달 기준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김철용 휴먼톡톡 대표는 절실했고 간절했다. 제조업과 교육 콘텐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창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성공시켜야만 했다. 전략을 바꿔 휴먼톡톡을 창업하며 베트남 교육시장부터 공략했다. 김 대표의 창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시니어 창업자의 활로를 개척 중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의 청년 창업만큼이나 시니어 창업이 중요하다. 휴먼톡톡은 내수와 베트남 매출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김 대표의 경험은 에듀테크로 수렴한다. 세이펜 전자연구개발실장을 역임하며 영상, 게임 구현용 전자펜 개발을 도맡았다.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게임과 스트리밍을 개발하기도 했다.
콘텐츠 개발 회사인 건스메이커에서 대표를 맡아 천재교육, 해법스터디, 재능교육, 삼성출판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다. 모든 경험을 녹여 만반의 준비 끝에 2018년 5월 휴먼톡톡을 설립했다. 휴먼톡톡은 국내외 공공창업지원책을 통해 성장해왔다. 기술보증기금 지원금을 중심으로 서울시 창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기 창업 패키지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했다. 베트남 진출은 특히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창업허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바탕이 됐다. 스바는 작년 11월 베트남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휴먼톡톡의 베트남 법인 설립을 도왔다. 또 현지 엑셀러레이터의 투자 유치까지 도왔다. 베트남 법인은 오는 8월 설립될 예정이다. 또 서울창업허브는 제품화 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 비용도 지원했다. 대기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CJO 쇼핑 방영까지 연결시켰다. 스바 역시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매칭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한우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코트라의 조력도 있었다. 수출보험 지원과 물류센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공고하는 사업과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전체적인 창업의 방향과 구체성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휴먼톡톡의 힘은 주력 제품인 유아영어학 전자소리펜 휴먼펜슬에 있다. 휴먼톡톡은 출발과 동시에 동남아 출판교육 시장부터 공략하고 있다. 3종의 캐릭터 소리펜을 교재에 터치하면 다양한 언어로 구현된다. 현재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국어 음성을 지원한다. 김 대표는 국내 어학원들이 베트남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는데 수강료가 비쌌다. 빈부격차가 심해 로컬의 경우 어학 교육 수요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부재해 휴먼톡톡의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휴먼톡톡은 올해 매출과 관련해 두 틀의 전략을 세웠다. 샘플은 지난 5월부터 베트남에 수출을 해왔고 8월 국내 크라우드 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 국내 매출부터 올릴 예정이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CJO 쇼핑이 판매 채널이 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교육 제품이라 유해물질 인증서 등 제품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출 발생 후 RD에 힘을 쏟아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휴먼톡톡은 아마존 등을 통해 미주, 인도네시아로 영토 확장을 해나갈 계획이다.